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당국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지만 북한은 조만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 만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은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이 김인원,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제보 조작에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JTBC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정책조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작성자는 6개월 만에 삼성생명으로 가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증 TF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과 합의 배경을 비롯한 내용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고했던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 불가피해져서 이르면 이번 주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실상 무제한 노동시간이 허용되는 특례 업종에서 노선 버스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 버스 기사들은 노사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10호 태풍 하이탕이 중국으로 가며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며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등의 지역에 호우 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북한은 어떤 제재 압박에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제 제재 압박은 물론이고 미군의 폭격기 시위에도 미사일을 또 발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어는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대화 노력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애매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사드 배치를 건의했다며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 전면적인 사드 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의를 드렸고요.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결론을 났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제출됐지만 사드의 전자파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의 위급성 때문에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일 뿐 국민들이 불안해할 경우 사드 배치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해서도 애매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지역이 바뀔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국방부는 뒤늦게 다른 지역이 아닌 성주 기지 내에서 발사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주서 국방부 차관은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상경한 시민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원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돈줄은 쥐어도 큰 타격을 줄 수 없어서 도발을 멈추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력한 제재 방안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을 국내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난해 5차 핵실험 직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에게 취했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내 자산이 없고 국내 은행을 이용할 일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금융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선박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선박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량이 상당히 소규모이고 해운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대화도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는 풀 수가 없는 것인가? 저희가 2부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그 문제를 잠깐 좀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명선거 추진단 인사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전 대표 등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선 나흘 전 1차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하면서 전달받은 제보 내용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이메일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이 별다른 검증 없이 2차 기자회견까지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된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와 조작된 제보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 5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 등은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번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당 지도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2명까지로 책임을 국한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신진 기자, 이용주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메신저로 제보 내용을 미리 보냈다고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지도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이 난 거군요. 네, 검찰은 증거 여부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보 조작에 관여를 했거나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증거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의 경우에 당시 내부적으로 사실상 사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작의 이 검증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전 의원으로부터 이 제보를 메신저로 보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그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역시 검찰은 밝혔습니다. 예, 윗선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했죠.
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환을 할 만큼 중대한 진술이나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주변인들 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제보를 안철수 후보가 전달을 받거나 또 이것이 허위임을 알 만한 그런 보고 자체는 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사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당은 당원의 불법 행위를 거르지 못한 이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초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대로 조직적인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신진 기자 들어가도 됩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사과를 하면서도 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1시간 넘게 진행된 비대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끝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예고 없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당원 당규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보 검증 기구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도 같은 데다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만큼 조직적 개입 의혹이 해소돼 다행스럽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폐지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와는 달리 검찰 수사 결과 5명이 기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에 대한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서 삼성 합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는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강조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챙겨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란 제목의 박근혜 정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핵심은 청와대가 개입을 검토한 이유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경제적 큰 손해라며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을 취재한 결과 이 해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홍한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비판 여론도 수집했습니다. 비판 단체들은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부당이익을 주장한다는 문구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이 문건은 삼성 합병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문제점 역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됐습니다. JTBC는 누가 작성했는지도 추적해봤습니다. 취재 결과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당시 행정관이 작성을 했는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만에 휴직을 하고 삼성으로 옮겨가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는 국무조정실 중에서도 경제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계속해서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문건에는 작성자인 김모 씨의 이름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간 뒤 2015년 6월경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문건을 작성한 뒤 청와대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돌연 국무조정실로 복귀했고 한 달여 만인 2016년 1월에는 민간근로 휴직 제도를 이용해 휴직을 한 뒤 삼성생명으로 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킨 삼성은 2016년 1월부터 삼성생명에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삼성에서 1년 동안 근무했던 김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월 원 소속기관인 국무조정실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핵심 부서에서 고위 간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은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사가 작성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이건 아까 국무조정수석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청와대 파견 근무 때 이모 검사가 작성한 문건은요. 2014년 7월과 9월 사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이고요. 방금 보도해드린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불과 한 달여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이 문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겹치니까. 문건 내용을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먼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입니다. 첫 내용을 좀 보면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요. 국민연금의 선택이 합병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판 동향도 접수했다면 청와대가 이제 삼성 합병을 성사시킬 경우에 문제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건에는요. 비판 단체들은 삼성의 경영 승계를 위해 주주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를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내용하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 등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되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된 시점을 택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부당이익을 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합병에 개입하는 문제점들도 청와대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역시 청와대는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군요. 또 다른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주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인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 것이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둔다면 이 입장인 국민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국민연금 의결권에 개입하는 것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깜빡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논의 자체가 사실 불법이죠. 왜냐면요.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구속됐고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조차 개념 속에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이 문서에는요, 문건에는요, 이런 불법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물론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문건이 있다면 예. 혹은 문건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는 그런 우려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예. 저희들이 취재한 이 문건 속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결정적인 것이 합병이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건에는요, 강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강조 표시로 뭐가 돼 있냐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보다 우선시된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하지만 법원은 이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배임 혐의도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예. 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수익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돈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그 이익만 생각하느냐? 예. 라는 뉘앙스로 문서가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건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예.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면 청와대는 대기업의 현안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고, 예, 그렇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 이걸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정황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이 삼성의 최대 관심사를 집중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또 대가를 요구했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의 경우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 관심사가 면세점 사업권이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찾아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SK 같은 경우는 사면이나 가석방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약점 혹은 수건 사업을 청와대가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한 정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문건의 작성자인 김모 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방금 이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조금 있다가 삼성생명으로 옮겨서 근무를 했다. 예. 그리고 다시 국무총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민간 근로휴직 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삼성 합병 문건을 쓰고 6개월 만에 삼성으로 왔기 때문에요. 이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김모 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제가 오늘 통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옮겨가서 근무한 것은 문건을 작성한 지 6개월 만이고 예. 돌아온 거는 언제입니까? 2016년 1월부터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고요. 예. 2016년 12월 31일까지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듬해 1월에 국무조정실로 복귀를 했고 바로 다음 달에 이 핵심 요직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돌아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은 이제 일주일 뒤에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결심을 앞두고 이번 주에 이 부회장 본인을 비롯해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잇단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서 주목됩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황성수 전 전무가 나왔는데 최 씨의 위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즉 특검은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삼성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검은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당시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했다면서 뇌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박민규 기자입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박상진 전 사장과 함께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승마협회 임원 자격으로 독일로 건너가 최순실 씨를 만났고 지난해 10월 특혜 지원 의혹이 불거지자 최 씨와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황 전 전무는 오늘 본인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 만에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전 전무는 특검과 검찰이 특혜라고 판단한 승마 지원에 대해 최순실의 배경 때문에 끌려다녔다며 말을 거스르면 더 나쁜 일이 회사에 생길 수도 있겠다고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라고 들었기 때문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최 씨가 내건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코어 스포츠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계약할 이유가 없다며 이 계약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직 임원들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도 내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만 5차례 진행되는 이 부회장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이 조 전 장관 몰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원도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기 직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신동철 전 비서관의 법정 증언을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취임 전 블랙리스트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니 알고 계시라는 정도의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또 교육문화수석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정무수석실로 미룬다고 말했다는 신 전 비서관의 검찰 신문 조서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를 할 때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지원금 배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전임이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민간단체 보조금 TF에 대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인수인계했을 수 있다고 한 법정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를 받은 조 전 장관이 이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블랙리스트는 조 전 장관 취임 전부터 판이 짜여 있던 일이라며 취임하면서 그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범행을 증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기상청이 지난 주말에 공식적으로 올 장마가 끝났다고 했지만 오늘 새벽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지역의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찼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빗물이 인도로 차오르더니 눈 깜짝할 순간에 가게 안까지 덮칩니다. 쏟아진 비에 저지대 주택엔 허리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물이 무서워서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 나이 90하나 처음 이런 거 일을 당해봤어요. 경기 남부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인 용인 토끼굴 앞 다리 등 경기도 13곳의 도로가 통제됐고 아파트 지하 기계실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경기 안성 194mm를 비롯해 평택 151.5mm, 용인 138.5mm의 비가 쏟아졌고 충청도에도 충주 88.2, 서산 85.1, 음성 75.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지난 토요일 이미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폭우가 쏟아진 것은 어젯밤 중국 내륙에 상륙한 9호 태풍 내삭과 10호 태풍 하이탕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두 태풍이 쏟아낸 수증기가 우리나라 인근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타고 들어와 한반도에 비를 뿌렸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더 오고 충청도와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대만과 중국은 동시에 상륙한 쌍둥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만에서만 100명 넘게 다쳤고 10,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철제 구조물은 힘없이 쓰러집니다. 밤새 쏟아진 비에 집은 잠기고 도로는 기능을 잃었습니다. 제9호 태풍 내삭과 제10호 하이탕이 하루 사이 연달아 대만과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29일 밤과 어제 새벽 사이 내사시 대만 전역을 휩쓸었고 어제 오후 다시 하이탕이 덮쳤습니다. 핑퉁 지역에는 6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찢겨나가 곳곳이 통제되고 전신주가 쓰러져 67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130여 명이 다치고 만여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항구에 묶인 크루즈선은 밧줄이 끊어져 옆에 있던 3,000톤급 해군 군함 2척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내삭과 하이탕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중국 남부에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가 고장나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1시간 넘게 열차에서 대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기도 했는데 공항으로 가던 KTX가 고장으로 멈춰선 것이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끈 사람들이 황급히 열차에서 내려 뛰어갑니다. 역 앞에는 승객들을 공항으로 실어 나를 택시와 버스 행렬이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KTX가 열 감지 장치 작동으로 수색역 인근에서 멈춰선 건 오늘 오전 8시 10분쯤입니다. 360여 명의 승객들은 1시간 반 넘게 철로 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조금만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들었습니다. 불도 들어오지도 않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환기도 안 시켜주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니까. 유리를 깨고 나올까 하다가 휴가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던 승객들의 경우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호텔이랑 이런 게 시간이 넘어가지고 취소기한이 그냥 당황스럽죠. 뒤따르는 공항철도 열차 15편도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공항을 향하던 KTX가 고장나 멈춰선 건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지난 7일 같은 노선 열차가 멈춰서 700여 명이 열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앞서 2일에는 목포에서 출발한 공항행 KTX가 멈춰선 뒤 일부 객실 조명까지 1시간 정도 꺼져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체 항공편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미용 관련 업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드빚이 있었던 30대 남성이 예약 손님을 가장해서 여성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유튜브 방송에 나온 업소를 주인 혼자서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사방이 CCTV로 녹화 중인 서울 강남의 주택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용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범인은 그날 마지막 손님으로 왔던 30살 배모 씨였습니다. 배 씨는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범행 7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인근에 깔린 CCTV와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결국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6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이 있었던 배 씨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해당 미용업소에 방문하는 장면을 본 뒤 주인 혼자 운영한다는 것을 파악해 직접 예약을 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배 씨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치과에 가면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비가 더 무섭다고들 하죠.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해 전 치과들의 과잉 진료를 고발했던 한 치과 의사가 최근 인터넷상에서 보복을 당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31살 신모 씨는 새벽부터 집을 나서 서울 대흥동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집 근처 치과에 앞서 들렀다가 치료비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용인에서는 충치가 거의 다 있다고 했어요. 견적이 거의 100만 원
이상 그 정도 드는데 여기서는 충치도 없다고 하시고. 이 치과의 강창용 원장은 과잉 진료를 고발하고 이를 피하는 법을 알려온 인물입니다. 일부 치과 의사들에게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인터넷 등에서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 실태를 고발해온 자신의 페이스북이 영문도 모른 채 폐쇄됐습니다. 이 사실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고발했습니다. 그런 방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과잉 진료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강 원장은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간호사나 수납 직원 등을 따로 두지 않고 모든 걸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는데 효자손으로 긁느냐 아니면 제 손으로 직접 긁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려운 곳이 있다는 거죠. 강 원장은 과잉 진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들이 의사에게 진단 결과를 반드시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명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도 일시 중단하면서 일각에선 전기 부족과 요금 폭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했는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정부 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전기 공급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낙관하는 것은 현재 전력 설비가 예상 수요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는 2022년과 2023년 완공되므로 전력 공급량이나 전기 요금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전기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이 97기가와트로 늘어났고 이는 최대 수요에 비해 10기가와트 이상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보다 장기적으론 원전 건설 중단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20.7기가와트의 공급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 수요 전망을 다시 했더니 7차 수급 계획을 짤 때보다 11.3기가와트 정도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0기가와트 정도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더 지어 해결한다는 보관입니다. 다만 새로 만든 수요 예측이 전기차 공급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등 수요 증가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또 예상만큼 대체 에너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뉴스룸에서 버스기사와 집배원들의 경우에 노사 협의만 있으면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 직군이라는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들을 비롯해서 16개 업종을 특례 직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군에 속한 사람들은 길게 근무할 수 없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기사 김모 씨의 근무표입니다. 김 씨는 사고 전날 새벽 5시부터 주행을 시작해 밤 11시 반에 들어왔고 사고 당일엔 아침 7시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최근 석 달간 하루 평균 14.2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기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초과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선버스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 운송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의 주당 52시간 근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충분한 숙면과 좀 충분한 휴식이 취해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운행하는 데 있어 그런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편업, 음식 숙박업, 미용업 등 16개 업종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이와 관련된 270만여 명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사업주 지원 대책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고비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한여름 비수기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무려 1억 원이 넘게 뛰는가 하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전형적인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6.19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예고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잘 쏘겠다라면서 경제팀을 독려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이상 열기가 빚어지고 있는 강남 부동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6.19 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꾸준히 오른 새 아파트는 물론 인근 재건축 단지 역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는데도 최근 최고 매매가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놓으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이어짐으로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6.19 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난 요즘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혔던 시기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집값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가격 상승의 핵심 지역인 강남 지역에선 이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한두 달 전인데 금액이 1억 가까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실제로 집이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자분들이 바로 계약을 하세요. 이게 올랐어요. 그 물건이 없어요. 올랐는데도 요새 안 팔아요. 더 오른다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해 6.19 대책 이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주부터 집값이 급등한 강남권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6.19 대책 효과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수자들이 이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대출 한도는 전혀 관계없어요. 시장에선 정부 추가 대책 역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나 주택거래 신고제 수준이 아닌 이상 현재 오름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언론인 출신 오태규 씨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오 위원장은 합의에 관여한 관계자는 모두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외교부 장관 직속기구로 출범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에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와 국제법, 인권 분야 등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차 회의에선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와 합의 내용 전반을 살펴보고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F는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합의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면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모두 좀 면담을 하자는 것들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소속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고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TF는 올해 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공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위안부 재협상 여부 등 향후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한 겁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곧바로 해직 언론인 복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종편에 대한 특혜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입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검토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MBC와 YTN 등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를 우선 과제로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종편에 대한 특혜성 조치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는 오늘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엔 허욱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인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 26조 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214만 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금융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부터 소각합니다. 소각을 하면 채무 기록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체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데 이런 빚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을 대부업체가 헐값에 사들여서 채무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최대 25년까지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차피 시효가 끝나 금융사가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민간 부문의 채권 4조 원은 올 연말까지 소각하도록 정부가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신의 채무가 소각됐는지 여부는 올 9월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베란다 문도 닫히지 않는 아파트. 지난 3월 뉴스룸에서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해드렸습니다. 오늘 지자체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집안 내부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베란다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선 물이 새니다. 경기 화성 동탄의 부영아파트 입주 당시 모습입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부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하자보수 신청만 7만 8천여 건으로 일반 아파트의 2~3배 수준입니다. 입주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하자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비 오면 물이 다 고이거든요. 수로로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비만 오면은 이제 워터파크 개장하는 거죠. 경기도와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과 감리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영아파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51만 9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또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김진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 그러니까 100가구라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1.16% 올라 1인 가구는 167만 2천 원, 4인 가구는 451만 9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단순히 가구 조사와 통계로 결정되는 경제적 수치 같지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은 게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부부 중 남편 혼자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 3천 원을 버는 가구라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인 135만 6천 원을 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의 40%인 180만 8천 원보다는 적어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비를 내지 않고 외래 진료도 1,500원만 내면 되고 서울에 산다면 월 33만 5천 원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교재비가 늘어나고 학용품비가 신설돼 올해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1인 독거 노인인 경우엔 월 50만 1천 원 이하,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2인 가정은 85만 4천 원 이하 소득이면 소득과 기준액 차이만큼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는 맞아도 부양 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릅니다. 중위 소득은 4대 복지급여 외에 청년 수당과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증 등 무려 66가지 복지 혜택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네, 지난 11일에 미 8군 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주한 미군들도 대거 평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미군 기지 측이 인근 부동산 100여 곳에 영업 지침을 담은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미군 측의 과도한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 측이 인근 100여 개의 공인중개업소에 보낸 영업지침 서약서입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임차인이 연락할 수 있는 영어 소통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 불만 건수가 1년에 3건 이상이면 관리 리스트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띕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내 군기통제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갖고 임대인이든 부동산 중개업자든 그 영업을 못하게, 아니 주한미군대와 관련된 부동산 영업은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 월세를 미루고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등 임차인인 미군의 갑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긴물 파괴, 그게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뭐 5, 600만 원씩 나오는데도 세입자와 또 집주인간이 해결하라고 하고, 집세도 또 5개월쯤 못 받는 거, 6개월쯤 못 받는 거, 그런 것도 많아요. 중개사나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한미 주둔군 협정, 즉 소파에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문제는 본인이 뭐 거기 필요 없다라면 안 따도 되죠. 그러면 자기가 또 장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평택 미군기지 인근 공인중개사협회는 미군 측의 영업지침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의류 매장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옷을 훔쳐온 몽골인 여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매장 출입구마다 도난 경보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들은 센서에 감지되지 않는 특수 가방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옷을 담아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매장 안에서 두 여성이 두리번거리더니 골라든 옷을 들고 구석진 곳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옷가지를 숨긴 가방을 들고 유유히 출입구를 빠져나가지만 도난 경보기는 울리지 않습니다. 이 몽골인 여성들은 가방 안쪽에 알루미늄 포일을 덧대 경보 센서를 차단한 겁니다. 매일 확인이 안 되니까 도난 사실을 또 모르고 있고.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이곳 부산 광복동과 서면, 대학가 일대를 한 달에 2~3번씩 찾아다니며 대형 의류 매장 10곳에서 옷 280점, 1,4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훔친 옷가지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뒀다 출국하는 날 몽골로 가져가 국내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재고량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매장들이 CCTV를 분석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 일대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베트남인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특수 가방을 만들어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학교 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숭이초등학교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학교 법인 숭이학원 측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학교 징계위원회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어젯밤 11시쯤 인천공항으로 급히 회항했습니다. 비행 중에 기체에 진동이 느껴졌기 때문인데 오늘 새벽 점검을 마친 뒤 필리핀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독일 라인강 위 40m 상공에 케이블카 32대가 멈춰선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 한 대가 기둥에 부딪히면서 전체 케이블카의 운행이 1시간 가까이 멈췄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100여 명의 승객을 차례로 구조하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과수원에서 지름 34cm 크기의 세계적 희귀종 댕구알 버섯이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과수원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개, 지난해에는 8개가 한꺼번에 발견된 데 이어서 이달 중순에도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수영 팬이라면 이제 이 선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폐막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의 카일렙 드레셀이 하루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7관왕에 올랐습니다. 전성기의 마이클 펠프스 못지않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미국의 드레셀. 선두로 들어온 뒤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드레셀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50m와 저병 100m, 혼성계형 400m 세 종목을 하루에 석권했습니다. 진기록을 세우는데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It's back-to-back events. As physically demanding as it is, mentally it's even more straining. 10년 전 펠프스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7관왕을 이뤘던 기록과 비견되며 대회 MVP에 선정됐습니다. 자신을 펠프스와 비교하는 것에 손사래를 치지만 두 사람의 돌핀킥을 놓고 보면 주목받기에 충분합니다. 힘과 순발력, 물고기 같은 유연성까지 겸비했습니다. 자유형과 저병 단거리가 주종목인 것도 닮았습니다. 펠프스도 자신의 SNS 계정에 드레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불이 붙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은퇴한 펠프스의 빈자리를 메울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드레셀. 세계의 이목이 새로운 수영 천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신촌 물총 축제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물총은 기본이고 비닐봉지로 만든 물폭탄이 오갑니다. 인터뷰를 하는 취재진마저 쉽게 표적이 됩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이렇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행위는 공격하지 마시오. 그래야 신촌 물총 축제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의 안내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촌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축제지만 길거리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인도 방향으로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행사장 밖에서 물총 싸움도 벌어집니다. 아예 인도에서 하늘로 쏜 물총에 행인들은 황급히 뛰어가거나 우산과 양산을 방패 삼지만 흠뻑 젖은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주최 측에 물 뿌리는 기계에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뭐 물총 맞거나 해도 별로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화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서 맞아야 되나? 옷이랑 다 적고 핸드폰 노래 적고 완전히 말리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네. 고데기도 하고 왔는데. 물총 축제는 신촌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기 어려워 인근 가게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진입로잖아요. 근데 여기를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못 들어줘 사람이. 그리고 여기도 앞에도 전부 다 진을 쳐놓고 있고. 신발 가게는 아예 비닐을 덮어두고 있고 행사 부스가 가게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 업체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내 홈부스를 해줬다는 거야. 내가 지금 기존의 상인들을 주라는 소리냐. 행사가 무르익자 사이다총에 이어 맥주총까지 등장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구총을 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총 축제를 가장한 음주축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낮부터 계단은 빈 소주병들로 가득하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폐장이 가까워오자 물통과 술병,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입니다. 구청미화원 10여 명이 투입됐지만 계속해서 쌓이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행사요원들이 사용했던 어깨띠도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물통 축제가 거의 끝나가는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레기로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물통 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의식과 함께 주최 측의 준비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후혜진입니다. 세상에 없던 예술적 스테이크.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즌 맨, 얼음 속에서 얼어버린 그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맥피. 1843년 영국 리버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젊은 나이에 북극해를 탐험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침몰했고 북극 근처 툰드라 지역으로 떠내려가서 얼음 속에 묻힌 지 100여 년. 후세 사람들에게 요행이 발견돼서 그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사진이 실렸죠. 과학자들은 얼음 속에서 돌아온 그를 다시 살려내서 세상을 걷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음인간 윌리엄 제임스 맥피는 바뀌어버린 세상을 구경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된다는,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이 이야기는 물론 모두가 실화는 아닙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에 나온 내용이죠. 가려져 있던 과거의 어느 순간은 늘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발동하게 하며 또한 새로운 진실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땅에 묻어두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낭만성에 비하면 국가 기밀이든 대통령의 기록이든 몇십 년씩 비공개의 장막 뒤로 가려두는 것은 뭐랄까, 후세에 밝히고 싶다는 것보다는 현세에 숨기고 싶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발견되는 얼음인간, 프로즌맨들처럼 가려두고 싶어도 결국엔 예상치 못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들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청와대 캐비닛에 넣어두었던 박근혜 정부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전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의 문서들, 특정 기업 한 군데가 아닌 또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이것이 주는 느낌은 밝은 호기심,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새롭지만 그리 유쾌하지 못한 어두운 진실들입니다. 청와대 전 주인이든 그 부하들이든 누구든 모든 것을 다 묻어둘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낙천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프로즌맨, 즉 얼음 인간이 발견됐을 때 사진 작가들은 그를 얼음 속에서 꺼낸 뒤에 무수히 사진을 찍어댔지요. 그래서 프로즌맨을 부른 제임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사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불과 20여일 만에 미 서부를 넘어서 시카고까지 사정권에 둔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놓고 우리 정부도 매우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책임론, 역할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 옆에 모신 분은 미국이 중국을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1대1로 동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 역할론이나 책임론은. 예.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핵을 포기하거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면 여러 가지로 동아시아 평화에 좋긴 좋지만 예. 그게 결국 미국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미국 좋은 일을 중국이 왜 하겠습니까? 예.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정치 이론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중국 역할론이나 책임론은 그는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책임을 중국에 넘기기 위한 예. 묘한 그 논리죠. 하긴 중국은 이미 그렇게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 압박해서 얘기 풀린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죠. 중국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만 예. 제 경험으로도 90년대 초에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예. 지금까지 제가 좀 뭐 완전히 위기 상황이었죠. 예, 그 관찰을 해왔는데 압박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 적은 없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던 것은 결국 미국이 북한을 달래는 식으로 다가가서 대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예. 문제가 좀 풀릴만 하면 다시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스톱이 되긴 했지만은 예. 압박을 해서 굴복할 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외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압박과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양면을 그대로 추구하는 건 맞는데 뭐 지금 상황은 뭐 꼭 그렇게는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라는 것이 미국의 지금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거고 지금 괴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워낙에 압박을 강조하니까 우리도 제재라는 단어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제재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에는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하면은 국제사회가 제재 국면으로 들어갈 테니까 예.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재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지만 예. 그러나 이 국면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결국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북한은 말 그대로 그냥 질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질주하죠. 예. 그리고 지금 금년에 그 사람들이 미사일 10번을 쐈습니다. 예. 작년에는 핵실험을 2번 했지만 금년에는 미사일 10번 쐈는데 미사일 쏘고 날 때마다 그 노동신문에 소개되는 북한의 그 언사를 보면은 예. 금년 내에 확실하게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질주를 해서 예.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미국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말겠다 하는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미국의 헛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장 대화로 나가기는 어려울 테고. 지금 당장 대화로 나가기는 어렵죠. 그러나 예. 이제 근데 결국 선택지는 대화밖에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대화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뭐 유엔 제재 결의를 선도한다든지 이럴 겁니다. 근데 벌써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거부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단독 제재로 들어가고 미국이 세컨다리 보이콧이라는 걸 채택을 할 겁니다. 근데 세컨다리 보이콧이 북한의 압박이 되면은 압박이 되는 대로 더 세게 반발할 거고 압박이 되지 않으면은 압박이 되지 않는 대로 북한은 자기 계획대로 미사일 발사하고 필요하면은 6차 핵실험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때는 아마 북한을 불러낼 거예요. 대화의 장으로. 예, 우리 몰래 그것도. 아 몰래요? 우리 몰래. 그건 어떤 비공개 미국 단독 접촉을 하는 거죠. 예. 그건 북한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바로 북한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통비목남. 예. 요즘 브로큰 잉글리시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던데 예. 북한이 바라는 바는 한국을 빼고 미국과 직접 1대1로. 예. 그거는 우리 정부도 바라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행보를 취할 수가 없지만 예. 한 2달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게 조금 지금과 같은 그런 격렬한 상황은 지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간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시나리오로 두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개입을 한다고 그럴까 관여를 해서 예. 적어도 대화가 시작될 때 빠지지 않고 n분의 1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예. 수 있겠는가? 외교부는 그거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군사작전은 아예 지금 상정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로는 뭐 정밀 타격이니 예. 무슨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니 말들 많이 하는데 그리고 군인들은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죠. 예.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만약 그 타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북한에 지금 핵무기가 미국에서 10개, 10개 내지 20개 있다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추정일 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지하에 숨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 때립니까? 어디 있는 줄 알고 때려요. 예. 그리고 잘못 때리는 경우에도 피해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 가만 안 있죠. 반격하죠. 예. 그럼 그게 제2의 한반도 한국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을 손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예. 과연 우리가 지금 5천만 인구를 가진 11대 경제 대국이 전쟁으로 이걸 폐허로 만들 용기가 있는지 예. 그럴 각오가 돼 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중국의 정치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 뭐 많이 운이된 얘기니까. 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예. 바로 중국은 개입할 겁니다. 6.25 때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그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 그러니까 김정은 제거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거 받았으면 오버된다고 해서 아예 지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상상력으로 쓴 기사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군사 훈련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오늘 보도는 안 한 겁니다만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뭐 아직까지도 미국 외교에선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붕괴 후에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려를 덜어줌으로써 어떤 그 중국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키신저도 예.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총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들으면 좀 서운해하겠습니다. 예, 들으면 서운해하겠죠. 그러나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키신저 박사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70년대 초 아닙니까? 예. 70년대 초에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예. 이제 미국하고 힘겨루게 하는 중국 아니에요? 예. G2 아닙니까? 그리고 태평양도 나눠 쓰자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키신저 얘기는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에게 친중 완충 국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인데 중국이 하도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나온 말 글쎄, 아닐까요? 뭐 답답해서 나온 얘기겠지만 예. 그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정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아무래도 해도 북한이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 같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키신저 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그런 아닐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핵을 포기시키는 대신 뭐 미군 철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건 미국의 그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한 미군이 여기서 나가면은 이제 주일 미군밖에 없습니다.
주일 미군에게 주한미군은 입술과 같은 존재예요. 예. 태평양을 지키는데 최전초기지입니다. 예. 최전초기지에서 미군이 물러난다? 예. 그럼 태평양을 어떤 점에서는 중국에게 반은 내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걸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저는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신베를린 선언까지 했다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일단 좀 주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동시에 이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정부는 다른 선택을 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그 신베를린 구상이라고 하는 거, 베를린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추진할 대북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미사일 발사로 해서 추진할 수는 없게 됐어요.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인데 저는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 핵 상황이 어떤 미사일 상황이 좀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왜 하반기로 딱 정하십니까? 그 북한이 이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마 좀 선회를 하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대화 분위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북한이 세게 밀어붙이면 특히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쓸수록 미국이 결국은 북한을 끌어안더라 이거죠. 그 경험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내년부터는 신베를린 뭐 선언이라고 할까 베를린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 뭐 지켜봐야 될 일이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변인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국제 정치도 정치이기 때문에 범부의 일생보다 긴 것이 정치의 하루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억할 만한 말씀 남겨주시네요.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제징용 관련 보상 문제가 이미 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났다. 그런 일본 정부의 주장은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오대영 기자님이신가요? 네. 팩트체크. 팩트체크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해달라. 한번 해주시면. 네,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강점기 때의 강제징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이미 청구권이 다 끝난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송중기 씨가 직접 이제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송중기 씨 요청도 요청이지만 사실 일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1965년의 협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입니다. 徴用問題を含めですね、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完全にそして最終的に解決済みの問題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당시의 협정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저금리 차관 2억 달러 해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고요. 양국 간 또 국민 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방장관의 말대로 완전히 최종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있는데 그러면 5억 달러를 준 대가로 청구권은 더 이상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일단 이 하나의 협정문을 놓고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에게 청구권이 남아있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협정문의 문헌 또 협정 과정 해석에 집중하는 학자는 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근거 중 하나가 2005년에 공개된 협정의 회의록입니다. 대일 청구 요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협정 이후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의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등을 더 이상은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한일회담 외교 문서를 까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일시금만 주고 정부가 사후적인 조치는 알아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불했다는 게 외교 문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협정 당시에 개인적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협정이 일본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아서 징용 피해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특히 5억 달러의 성격도 이게 경제지원금에 가깝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의 협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게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991년에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일본의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 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갖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지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가해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국제. 네, 학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배상은 법의 문제잖아요. 우리 네.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2012년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960년 협정은 식민 지배 배상이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한 것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국가가 국민 동의 없이 개인 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근대법의 원리다. 또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협정 체결 당시에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2008년 비밀이 해제된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건입니다. 네. 한일 협정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서로 없애서 청구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에 개인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건데 한국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일본에게도 좀 강제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13년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서울고법에서 1억 원 배상하라. 네. 또 부산고법에서 8천만 원 배상하라.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피해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만 확정을 한다면 한국 정부는 집행권을 갖게 되고요. 한국 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법적인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는 내일까지 휴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 보겠습니다. 추대 박 2라운드입니다.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예. 앞서 두 사람은 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추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하면서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이 오늘 오전 한 신문에 실린 추 대표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예, 맞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이 품위 잃은 망발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목을 잘랐느니 또 꼬리를 잘랐느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당을 모욕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회 일정 보면 추 대표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다고 하던데 그럼 휴가 가기 전에
주말에 뭐 인터뷰를 하고 간 건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진행된 인터뷰라고 합니다. 예. 당시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걸 놓고 이 책임론이 한창 불거질 때였습니다. 여야 공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추 대표 측 관계자에게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 지난주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면서 이 국민의당이 소멸할 거란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이 민심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상황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때 나온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도 추가적인 공세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추 대표가 페이스북에 시를 인용하면서 글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아, 휴가 중에? 예, 맞습니다. 예.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이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국민의당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당분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횃불 내리나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혁신위가요, 이 당의 로고인 횃불 모양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만들 때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이었는데요. 그때 이 자유와 역동성을 강조하는 횃불로 당 로고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이게 당시에 기존 새누리당 로고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이 말 안장과 닮았다는 네티즌들의 조롱도 좀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촛불에는 뭐 한국당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바 있는데. 예, 맞습니다. 촛불은 왜 그러면 꼭 뭐 바꿔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일단 지난 촛불 국면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촛불이 횃불된다. 이 성남 민심을 표현한 말이었죠. 또 최근 당 혁신위 회의에서요. 이 북한의 주체 사상탑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횃불 모양을 나왔습니다. 그 얘기. 예, 맞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참에 이 횃불을 자꾸 보면은 주체 사상탑이 연상되니까 아예 이 횃불을 내리자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있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19일간의 성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요. 그로부터 19일 만인 오늘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성찰을 언급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오늘은 당 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그 입장이 정확하게 안 나왔죠, 근데?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이게 오늘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출마할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안 전 대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앞서 이틀 전에 이제 엊그제죠. 이 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안 전 대표를 찾아가서 이 당 대표에 출마를 하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역시 안 전 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전 대표 측에선 지금은 이제 자숙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었는데 며칠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치면 내륙 지방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날씨 보여드렸습니다만 날씨와 관련한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사회 일부에 있는 박소연 기자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st thing I remember is the freezing cold. Water reaching up just to swallow me whole. Ice in the rigging and howling wind. Shock to my body as we tumbled in. My brothers and the others were lost at sea.